집 팔고 고향 내려가는 길, 서울의 빌딩 숲은 점점 멀어지고 들판과 산이 펼쳐졌다. 그 풍경은 한편으론 고요했지만 그녀에게는 공허하게 다가왔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어야 할 이 길이 어쩐지 끝을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서울에서 오셨어. 반갑수다. 올해 가뭄이 심하다더군요. 저수지 수위가 민감해요. 조만간 모내기가 잡히거든요. 다 같이 힘을 보태는 전통이죠. 이곳에서 젊음은 나이보다 쓸 수 있는 몸을 먼저 뜻했고 그 기준선 바깥에 서 있는 내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창가에 앉은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한정숙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교단 일기장을 꺼냈다. 70평생의 시간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책장이었고 그 속에는 교사로 살아온 기록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칠판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 아이들의 웃음, 졸업식 날 건네받은 편지들, 모두가 눈부시게 빛났던 시절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낯선 짐처럼 느껴졌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매캐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 소음,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장의 굉음. 이 도시가 그녀의 삶의 배경이었음에도 정숙의 가슴은 더 이상 안정을 찾지 못했다. 곧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몸을 무겁게 눌렀다. 남편 이상우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들뜬 표정으로 짐을 꾸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의 가치는 15억. 그 돈으로 고향 집을 고치고 남은 돈은 노후를 대비하자고 남편은 말했다. 정숙은 남편의 눈빛이 아직도 소년 같다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동시에 그녀에게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남편의 고향,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땅이었다.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그저 남편의 향수일 뿐이었다. 짐을 싸던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여보, 고향은 달라. 사람들도 정겹고 물가도 싸고 우리 같은 늙은이 살기엔 최고야.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정말 그럴까? 낯선 곳에서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오래된 아파트의 거실에는 여전히 지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액자 속 젊은 시절의 사진, 딸의 어린 시절, 그림, 손때 묻은 가구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지만 떠나야 한다는 현실은 냉정했다. 짐을 옮기기 전날 밤 정숙은 책상에 앉아 딸 선희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정말 내려가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는 다른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정숙은 그 속내를 알 것 같았다. 부모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앞으로 쉽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불안. 이미 몇 번이나 사위에게 돈을 내준 사실이 떠올랐다. 서울 집을 팔지 않았다면 아직은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숙은 차가운 물컵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다음 날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섰다. 낯익은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이제 내려가시냐며 아쉬운 인사를 건넸다.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자꾸만 후회가 밀려왔다. 30년 넘게 쌓아온 이웃관계, 정든 시장, 병원, 공원 산책길, 모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 남편은 창밖을 보며 흥겹게 말했다. 저기 산 보이지? 내가 어릴 땐 저 산에서 나무도 하고 개울에서 물장구도 치고 아, 그때 참 좋았지.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 숲은 점점 멀어지고 들판과 산이 펼쳐졌다. 그 풍경은 한편으론 고요했지만 그녀에게는 공허하게 다가왔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어야 할 이 길이
어쩐지 끝을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저수지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물도 맑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거야. 거기 물맛이 아주 끝내줘. 정숙은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서울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던 물과는 달리 공동 저수지라니. 게다가 남편은 집에 지하수 펌프까지 설치해 놓았다며 자랑했지만 그것이 이웃들과의 갈등 씨앗이 될 줄은 아직 몰랐다. 차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오래된 돌담과 낮은 지붕들이 보였다. 남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지만 정숙의 눈에는 낯선 벽과 차가운 바람만이 스며들었다. 차에서 내리자 허리를 짚은 그녀의 몸이 순간 움찔했다. 수년 전 받은 허리 수술의 후유증, 그리고 무릎 관절염. 이제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땀이 나는 몸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몸 하나도 온전히 못 가누는데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이야. 내가 옆에 있잖아. 정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새벽 공기가 처마 끝을 만지고 차가운 기운이 발목에 붙었다가 느릿하게 흩어지는 찰나에 나는 부엌 창문을 조금 열고 밤새 응축된 물기를 내보냈다. 낯선 흙내와 풀잎의 향기가 가늘게 스며들어와 코끝을 간지렸고 심장 박동을 하나 둘세게 치게 만드는 듯했다. 어제 내린 가벼운 이슬이 마당의 흙을 반짝이게 했고 빨랫줄에 남은 물방울들이 햇빛을 기다리듯 떨고 있었다. 허리에 묵직한 통증을 달래며 나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 싱크대에 컵을 올려두고서 물을 아주 잠깐 틀었다가 곧바로 무심한 척 닫아버렸다. 이곳의 물은 특별하다는 말을 어제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 남편이 자랑 삼아 보여주던 지하수 펌프의 은빛 몸체가 내 마음속 경계선을 자꾸만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는 기척이 들리고 앞치마를 맨 아주머니 둘과 모자를 눌러 쓴 사내 하나가 마당 돌길을 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인사는 충분히 따뜻했고 김치통에서 풍겨나온 냄새가 아침 공기와 섞여 금세 식탁 위 풍경을 만들 것 같았다. 서울에서 오셨죠? 반갑수다. 살림 자리 잡으셨으면 했지요. 살가운 말결을 따라오는 눈빛이 어쩐지 펌프 쪽으로 가볍게 미끄러지듯 건너가 멈췄고 나는 시선을 피하려다 말고 그쪽을 같이 바라보게 되었다.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장부를 툭툭 쳐가며 웃음기를 감추고 입술을 살짝 모은 채 말했다. 올해 가뭄이 심하다더군요. 저수지 수위가 민감해요. 말은 충고 같았고 부탁 같았고 애써 담백하게 섞어낸 한숨의 절반 같은 소리였지만 그 아래 숨어있는 의미가 내 귀에서 먼저 무게를 얻었다. 나는 컵을 내려두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고 손바닥으로 허리춤을 한번 가볍게 눌렀다. 수술 자리에 오래된 열기가 보일 듯 말 듯 꿈틀거렸다. 조만간 모내기가 잡히거든요. 다 같이 힘을 보태는 전통이죠. 아주머니들 목소리에 옮기는 진심과 관습을 함께 데려와 마당 한복판에 토막토막 규칙의 조각을 내려놓았고 나는 그 조각들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잠깐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발끝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말을 삼키면 더 커질 것 같아서 나는 조심스레 운을 떼보았다. 허리를 수술하고 나서부터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무릎 얘기는 아직 꺼내지 않고 표정으로 먼저 부탁을 전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의 눈썹이 찰나만큼 흔들렸다가 곧 다시 정갈하게 수습되었다.
그럼 남편분만 부르면 되죠. 젊은 힘이 있으니 좋지요. 젊다는 단어가 내 귀에서 타인의 기대와 같은 모양으로 동그랗게 부풀었다가 갑자기 척 가라앉았다. 이곳에서 젊음은 나이보다 쓸 수 있는 몸을 먼저 뜻했고 그 기준선 바깥에 서 있는 내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빨랫줄이 바람을 살짝 물고 집 뒤 저수지 쪽에서 넘어온 습기 어린 숨소리를 전했다. 어제 본 저수지는 생각보다 넓지 않았고 햇볕 각도에 따라 물빛이 금방 표정을 바꾸었는데 그늘이 조금만 깊어져도 근심이 먼저 떠오르는 색이었다. 모자 쓴 사내가 장부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빈칸을 톡톡 찍고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여긴 물 사용 시간을 서로 좀 나눴습니다. 말끝에서 서로라는 단어가 가벼운 깃털처럼 흔들렸고 그 깃털이 잠시 내 어깨에 앉았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남편이 말하던 서류와 설치 기사와 주고받은 문장들, 도장의 붉은 원을 떠올리며 대답을 준비했지만 입술이 말보다 먼저 마르는 바람에 옅은 웃음만 먼저 흘려보냈다. 필요하면 알려만 주시고요. 처음이 제일 어려운 법이지. 그 말이 위로인지 신호인지 나는 단정할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결정을 내리듯 찌르고 지나가 내 표정에 모서리를 무디게 했다. 남편이 목과 드라이버를 들고 현관에서 바삐 걸어 들어오며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이장님도 오셨네요. 덕분에 어제 정리 잘했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오늘따라 한결 가벼워 보였고 눈동자는 오랜만에 고향의 색을 찾은 듯 반짝였는데 그 빛이 내 마음 구석까지 닿지는 못했다. 이장은 모자를 벗어들고 장부를 덮으며 어른 웃음을 지었다. 펌프는 잘 쓰되 말이죠. 저수지 눈치 좀 봐주셔요. 눈치라는 단어가 의외로 부드러운 담장처럼 느껴져 넘어질 듯 기대 서 있었고 그 담장 너머 살짝 보이는 규칙의 그림자가 진했다. 나는 물끄러미 부엌 시계를 보고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한 바퀴 돌렸다. 은빛 펌프의 스위치는 손목의 힘을 아주 적게 줘도 또렷한 소리를 내는 타입이라 습관처럼 2번, 3번 눌러 확인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본다. 모내기 날짜는 곧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돕지요. 서로라는 단어가 다시 돌아와 이번엔 조금 묵직하게 내 가슴팍 한가운데 내려앉는다. 나는 숨을 한번 길게 뱉어 통증과 낯설음을 잠깐 눕히고 낯빛을 정리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들이 돌아서며 남긴 발자국이 마른 흙 위에 점점이 찍히고 개 한 마리가 짧게 짖어 아침의 끝을 알리는 듯했다. 저수지 쪽에서 날아온 얕은 바람이 빨랫줄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흔들어 놓자 핀의 금속이 햇빛을 깨물며 짧은 불꽃을 뿜어 올렸다. 그때 문득 울타리 바깥 기둥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검은 사인펜으로 적힌 이름들, 시간표처럼 나열된 칸과 칸, 펌프 사용과 저수지 점검에 관한 간단한 약속들이 적혀 있었고 맨 아래 새댁댁이라는 글씨가 조금 지워진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우리 이름은 없었고 대신 작은 화살표가 펌프 쪽을 향해 그려져 있는 게 보였다. 누군가 장난삼아 그렸을 수도 있겠지라고 마음을 달래다가도 그 작은 화살표 하나가 여름 내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상상에 목 뒤가 서늘해졌다. 남편은 금세 종이를 떼어 새 종이를 가져다 붙이자고 했고 이장은 크게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하고 웃어 넘겼지만 웃음 아래 얇은 경고선이 가만히 자리 잡는 걸 나는 보았다. 이웃들이 떠난 뒤 마당에
잠시, 아주 잠시 고요가 정착하는가 싶더니 머리 위에서 까치가 울어 그 고요의 숨을 흔들어 놓았다. 나는 가볍게 무릎을 굽혀 김치통을 집어들고 두 손으로 꽉 끌어안았다. 무릎 관절이 순식간에 항의했고 허리의 신경들이 쓸려나가듯 매캐한 통증을 일으켰다. 괜찮겠어? 하고 남편이 물었고 나는 숨을 정리하며 답했다. 조심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얇았고 말의 끝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부드러운 솜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솜 아래에는 천으로 감춘 돌멩이가 있었고 그 돌이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아침이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뚜껑을 열자 마늘과 고춧가루의 진한 향이 집안의 낯설음을 덜어주는 듯 잠깐 따뜻한 착각을 만들었다. 나는 수저로 한 점을 꺼내 살짝 맛을 보았고 혀끝에서 짠맛과 매운맛이 번갈아 쥐락, 펴락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그 생동감이 나를 잠깐 이곳의 사람처럼 느끼게 하자 서랍 속 작은 용기를 꺼내 정성껏 접시에 담아 올려두었다. 벽식의 초침이 부지런히 바늘길을 달리는 동안 남편은 부엌 창문을 더 열고 저수지 쪽 바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 손끝을 움직였다. 그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리고 식탁 모서리에 놓인 종이를 사락 한번 뒤집어 놓는 순간 나는 아까 본 화살표가 다시 떠오르는 걸 참지 못했다. 남편이 내 표정을 읽은 듯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걱정을 근심의 밖으로 쓸어내려 보내려 했고 나는 그 손짓을 믿고 싶은 마음과 경계선을 지키려는 마음이 서로 팔짱을 끼고 밀고 당기는 낮은 소음을 가슴에 품은 채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점심때 저수지 한번 보자. 남편의 말이 가볍게 떠올라 천장에 닿았다가 내려앉자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잔잔히 대답을 얹었다. 좋아, 멀지 않다니 걸어가자. 의자 다리가 마룻장을 스치는 마찰음이 오늘의 마지막 밑줄처럼 길게 남았다. 그리고 그 밑줄 위로 가늘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하나, 둘, 셋 겹쳐지며 낯선 하루의 두께를 키워갔다. 점심 무렵의 햇살이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공기가 묵직해 숨결조차 금방 달아오르는 듯 내 몸에 가벼운 땀이 번졌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고 작은 부채로 허공을 휘저으며 집안에 남아있는 비린 흙내를 조금이라도 밖으로 내보냈다. 남편은 마당에 나가 서 있었다. 낯선 흙바닥을 손끝으로 짚고 금세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크게 웃어 보였다. 이 돌 기억나? 어릴 적에 내가 여기서 자주 놀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그의 웃음에 담긴 설렘 속에 섞이지 못하는 나를 느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낯익은 듯 친근한 남편의 친구들, 술 냄새가 묻은 웃음소리와 거친 손바닥으로 건네는 악수. 그들은 남편의 어깨를 치며 아이고 상훈이 왔구나 하고 반갑게 외쳤지만 그 말 끝엔 지금껏 오지 않았던 세월의 빈자리가 함께 묻어 있었다. 서울서 잘 먹고 잘 살다. 이제야 돌아온 거냐? 응?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묘한 비아냥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지 하고 말했지만 눈가에 번진 작은 흔들림을 나는 보았다. 술자리는 금세 무거워졌다. 친구들은 옛 이야기를 꺼냈고 논둑에서 뛰놀던 기억, 저수지에 발 담그던 여름날, 함께 장터에서 떡을 사 먹던 유년의 풍경이 흩날렸다. 그들은 지난 세월을 말했지만 남편의 자리는 오래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이 곧 우리를 둘러싼
차가운 벽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부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딸 선희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아이가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아 키울 때도 나는 늘 곁에 있었지만 사위 박재호의 그림자가 언제부터인가 모든 대화를 뒤덮어버린 기억이 떠올랐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재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장모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며 고개를 숙였었다. 이미 몇 번의 도움을 건넸지만 그의 손길은 또다시 내 앞에 가볍지 않게 내려앉았고 옆에서 딸은 침묵으로 그 부탁을 사실상 지지했다. 나는 그 순간 이별을 직감했다. 내게는 집과 이웃과 제자들의 시간이 쌓여 있었지만 딸에게는 오직 남편의 그림자가 삶의 무게로 다가왔던 모양이다. 그래서였을까 아파트를 팔아 그들에게 돈을 건네던 날 딸은 고맙다는 말보다 엄마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고향 내려가는 게 낫지 않아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던 것이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오늘 낮의 햇살보다 더 뜨겁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선희의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사위의 요구를 위한 가벼운 변명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 이후 딸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그 목소리와 달라져 낯선 울림으로 변해 있었다. 부엌 탁자 위에 놓인 김치통, 이웃이 건넨 선물은 향기로웠고 한편으로는 경계의 표시 같았다. 서울 사람이라며 웃던 순간 그 웃음 뒤에 남겨진 간격이 마치 내 앞의 음식과도 같아서 맛을 보기도 전에 이미 목이 메어오는 기분이었다. 저녁 무렵 남편은 술 기운에 얼굴을 붉히며 돌아와 말했다. 여보, 친구들이 반가워하더군. 곧 다 잘 풀릴 거야.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말 뒤에는 공백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 공백 속에서 나는 이미 내가 외지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렷이 깨달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저수지 위엔 긴 그림자가 번진다. 바람은 물결을 스치며 잔잔한 파문을 여러 겹 만들어낸다. 나는 괜히 발길을 옮겨 둑길을 따라 걸음을 내딛는다. 낡은 회색 방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문 위에 붙은 공지 종이가 바람에 덜컥이며 흔들린다. 가까이 다가가니 글씨가 보인다. 매직으로 적힌 이름들 사이에 낯익은 두 글자가 섞여 있었다. 어제까진 없었던 우리 집 이름. 옆에는 붉은 동그라미 3개. 숨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펌프 설치 전 날짜까지 기록돼 있어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가 무단으로 물을 쓴 듯 남겨져 있었다. 손끝이 종이 위를 더듬는 동안 알코올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번진다. 나는 천천히 바인더를 열어본다.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우리 집 울타리와 은색 펌프, 낯선 발목까지 찍힌 흔적이었다. 바지 끝단에 흰 줄 2개. 눈에 익은 문이라 더 불편하다. 누군가 우리 집을 몰래 지켜본 것, 그 사실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적신다. 그때 둑길 아래서 웃음소리가 튄다. 익숙한 듯 낯선 두 사람의 대화가 내 귓가로 바람처럼 스며든다. 표는 붙였지? 오늘 안엔 마무리해야지. 나는 재빨리 바인더를 덮고 공지판 앞에 서서 숨을 고른다. 곧 그림자가 겹쳐져 다가왔다. 낮에 집에 찾아왔던 사내였다. 환하게 웃던 얼굴은 그대로인데 눈동자 속에 작은 미끄럼이 스쳤다. 산책 나오셨군요. 바람 돌기에 좋은 때죠. 그의 말이 부드럽게 흘렀지만 내 안에서는 돌멩이처럼 무겁게 남았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그의 시선은 종이에 잠시 머물다. 이내 다시 내 얼굴로 돌아왔다. 뒤이어 이장이 모자를 벗으며 나타난다. 모래먼지를 털어내듯 담담한 표정. 요즘 가뭄이 심해져서 펌프는 자주 점검해 주셔야죠.
말투는 평평했지만 검문처럼 들려와 목이 말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울타리 밑에서 검은 호스를 봤다. 도랑 쪽으로 뻗은 고무간, 새것 같은 반질한 표면이 펌프 쪽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설치한 흔적이었다. 손끝에 남은 촉감이 진실을 말했다. 심장은 두세 번 더 빠르게 뛰었다. 누구의 손길이었는지 생각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나는 급히 호스를 뽑아 숨겼다. 무슨 일 찾으세요? 뒤에서 불쑥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놀라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려 나왔어요. 말은 허공에 가볍게 떠올랐다. 곧 무게를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집에 돌아와 대문을 닫는 순간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다. 부엌 불빛이 창문을 적시며 짧은 위안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붉은 동그라미와 검은 화살표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익숙했던 얼굴들이 낯설어지고 낯설미 불안으로 이어졌다. 그 불안은 집안 공기를 조용히 갉아먹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당에 긴 그림자가 눌렀다. 부엌 창문에 불빛이 켜지고 솥뚜껑이 달그락거렸다. 나는 국자를 휘저으며 낯선 공기의 무게를 견뎠다. 남편은 여전히 들떠 있었다. 낮에 만난 친구들 얘기를 하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숟가락을 두드렸다. 옛날 친구들이 날 반기더군. 다 같이 술잔 기울이니 마치 젊은 시절 같았어. 나는 억지로 웃음을 맞췄지만 마음속에서는 검은 호스와 붉은 동그라미가 지워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웃 아주머니 2명이 들어와 자리를 함께했다. 앞치마에 묻은 흙자국, 손에 든 보리차 냄새가 방안 공기와 섞여왔다. 그들은 상 위에 앉더니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올해 농사 힘들겠다 싶어요. 저수지가 벌써 말라간다네요. 남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눈빛이 곧 펌프 쪽으로 흘렀다. 겉으로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물은 아껴야죠. 공동 규칙이 있잖아요. 그들의 말은 웃음에 섞여 가볍게 들릴 수도 있었으나 내 귀에는 묵직한 경고처럼 남았다. 남편은 서둘러 변명하듯 말했다. 펌프는 허가받고 설치한 겁니다. 물이 줄어드는 건 날씨 탓이지요. 그러나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쉽게 흩어져 버렸다. 밤이 깊자 남편은 신문을 넘겼고 나는 거실 불을 껐다 켰다. 그 짧은 불빛 사이로 마당 그림자가 흔들렸다. 울타리 너머에는 낯선 기척이 머물다 사라졌다.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내 가슴께를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 나가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반가움으로 맞이했지만 이제는 눈인사조차 건성이고 귓속말이 내 등 뒤를 따라왔다. 펌프 돌리면 저수지 더 줄지. 서울서 온 집이 문제야. 나는 장바구니를 움켜쥐었다. 귓가에 맴도는 말들이 가볍지 않은 돌처럼 머릿속에 떨어졌다. 내 손끝까지 힘이 잔뜩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를 벗으며 차분히 말했다. 이번 주 회관에 모여야 합니다. 저수지 사용 규칙 다시 정해야죠.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불편한 뉘앙스가 있었다. 남편은 대답을 미뤘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허리춤을 감싸쥐었다. 수술 자리가 저릿하게 당기며 몸의 한계를 알리고 있었다. 무릎까지 무겁게 조여 한 걸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술 한 잔 기울이며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고향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처음엔 다 낯설어서 그런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이 온전히 와닿지 않았다. 불빛이 꺼진 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낮에 본 공지판과 붉은 표시, 검은 화살표를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했다. 하지만 그때 들려온 저수지 쪽 깨 짖는 소리에 몸이 저절로 움찔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 집안 공기가 묘하게 떨렸다. 그 순간 남편의 옆모습은 고향에 대한 설렘으로 빛났지만 내 눈에는 불안과 미련이 겹쳐 보였다.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깊게 드리워졌다. 장터 골목 끝에 서자 왁자한 소음이 몰려왔다. 채소 상인들의 외침, 비닐봉지 부딪히는 소리, 뜨겁게 구워낸 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나는 장바구니를 움켜쥔 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낯선 인사 대신 귓속말이 잦아들었고 웃음은 내 뒷모습에서 짧게 꺾여 나왔다. 서울서 온 집 맞지? 펌프 돌린다더라. 짧은 말들이 귀끝에 달라붙었다. 나는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등줄기는 이미 차갑게 젖었다. 장바구니 손잡이에 힘이 들어가 손등 핏줄이 붉어졌다. 채소값을 치르려 주머니를 여는데 상인이 고개를 들어 말했다. 저수지 관리비 내셨죠? 안 냈으면 빨리 내셔야 해요. 나는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요.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얇았다. 상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럼 이장님께 확인하세요. 여기선 다 똑같이 내야 하거든요. 말끝에 섞인 단단한 톤이 균열을 한 뼘 더 넓혔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괜한 소문일 거야. 내가 다 정리할 테니 걱정 마. 그러나 그 눈빛은 확신보다 불안을 감추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나는 잠시 늦은 저녁거리를 채우러 장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회관 앞을 지나는데 문틈으로 흘러나온 목소리가 귀를 붙잡았다. 서울에서 돈 많이 챙겨왔다던데 이번에도 그 집이 내면 되지. 나는 숨을 죽인 채 발걸음을 멈췄다. 두렁거림 속에서 들려온 이름은 분명 우리 집이었다. 순간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문고리를 붙잡고 서 있었다. 잠시 뒤 남편이 돌아왔다. 얼굴은 붉었고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다. 괜찮아, 별일 아냐. 그의 말은 느리게 흘렀지만 눈동자엔 억눌린 피로가 묻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이장이 찾아왔다. 모자를 벗어쥐고는 낯빛을 고르게 유지하며 말했다. 펌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저수지 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거든요. 다른 집들은 다 같이 나누는데 이 집만 따로 쓰면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펌프는 허가받고 설치한 거예요. 저희가 욕심부린 건 아니에요. 이장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허가야 그렇다 해도 마을 정서라는 게 있지요. 서울식으론 이해 안 될 겁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 담담했지만 속뜻은 뚜렷했다. 나는 대답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허리 통증이 다시 스멀거렸다. 무릎까지 욱신거려 몸이 작은 신호를 보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친구와 함께 빌려 쓰던 밭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급히 달려가 보니 밭머리에서 몇몇 남자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이 땅은 원래 돌아가며 쓰던 땅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여기 들어와. 한 사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분명히 얘기 듣고 빌린 거야.
돈도 주고 계약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듣지 않겠다는 벽처럼 단단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나섰다.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시작했어요. 그러자 비웃음이 퍼졌다. 서울 사람들은 늘 그렇지. 돈 몇 푼으로 뭐든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이 끝나자 웃음이 흩어졌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더 말없이 서 있었다. 고향이라던 이 땅이 그에게조차 멀게 느껴지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네 글자. 공동 사용 위반. 붉은 펜으로 그어진 선은 마치 경고장이었다. 남편은 종이를 떼어내며 신경 쓰지 마. 그냥 잠시 오해일 뿐이야. 라고 했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저수지 쪽 개 짖는 소리가 더 가까워 들려왔다. 나는 커튼을 당기며 문득 깨달았다. 이곳은 더 이상 남편의 고향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시련이 시작되려 한다는 걸.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자 안개가 마을을 가득 덮고 있었다. 가까운 논두렁조차 희미하게 보였고 바람은 물기를 싣고 와 방 안의 이불까지 눅눅하게 만들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나는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다. 밤새 통증이 더 심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허리 수술 자리는 여전히 둔탁했고 관절은 날씨에 따라 자신만의 리듬으로 고통을 일으켰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오늘은 김매러 나가야 해.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등을 바라봤다. 당신 혼자 괜찮겠어? 요즘 사람들 말투가 이상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부엌에 남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밖에서 갑작스레 큰 소리가 났다. 창문을 열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남편을 둘러싸고 있었다. 땅은 다 같이 쓰는 거라 했지. 내 맘대로 펌프 돌려 밭 적시면 우린 뭘로 농사 지으란 말이냐. 거친 목소리들이 겹쳐 들려왔다. 나는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가 사람들 틈으로 다가섰다. 남편은 말없이 땀을 흘리고 있었고 친구라던 사내들은 팔짱을 낀 채 곱지 않은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없어요. 밭도 허락받고 시작했어요. 펌프도 다 허가받은 겁니다. 그러자 누군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서울서 산 사람답게 말은 참 번듯하게 하네. 하지만 여긴 법보다 정이지. 순간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당 안쪽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끝은 저릿저릿 떨렸다.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내가 여기 사람인데 너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러자 친구였던 한 사내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고향 떠나 서울서 잘 살 땐 한 번도 얼굴 안 비추더니 이제 와선 고향 찾는다? 그걸 우리가 곱게 보겠냐.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와 남편의 어깨를 깊게 꿰뚫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숨이 막혀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우리가 외지인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등 뒤의 웃음소리가 끝까지 따라붙었다. 남편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작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오후 이장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다. 다음 주 김장날 모두 나와야 합니다.
한 사람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집은 열심히 해야 신뢰를 얻지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내 몸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장은 내 표정을 읽더니 슬쩍 비웃듯 말했다. 서울서는 돈으로 해결했겠지만 여긴 다 같이 땀 흘리는 곳입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종이를 받아들고 서 있었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두께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뒤 김장날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 배추를 쌓아놓고 칼을 움직였다. 나는 작은 장갑을 끼고 배추를 옮겨보려 했지만 허리가 금세 시큰거려 숨을 제대로 고를 수 없었다. 아이고, 저보게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네. 뒷말은 웃음으로 덮였지만 그 웃음은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다. 남편은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예전의 환한 기운은 없었다. 오히려 더 작은 그림자가 눈가에 드리워져 있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온몸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허리와 무릎은 더 아프게 울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문을 보았다. 저수지 위에 어둠이 내려앉았고 바람은 낮보다 차갑게 불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렸다. 조금만 참아. 곧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조차 예전만큼 힘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눅눅했다. 창틀에 물방울 맺히고 부엌 바닥이 서늘했다. 나는 주전자 불을 줄여 김이 조용히 올라오게 두고 허리춤을 한번 만졌다. 밤새 이어진 통증이 아침까지 스며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양말을 신었다. 눈빛이 어딘가 멀었다. 회관에 다녀올게 하고 문고리를 살짝 돌렸다. 그 손끝이 작게 떨렸다. 나는 따라가겠다고 했다. 혼자선 힘들 것 같아 하고 신발장 앞에서 숨을 삼켰다. 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낡은 선풍기가 드르륵 돌고 습한 공기가 끈처럼 엉켰다. 벽에는 공지종이가 새로 붙고 붉은 표시들이 늘어 있었다. 펌프, 방류, 시간표, 점검. 낱말들이 진하게 박혔다. 마치 도장처럼 찍혀 있었다. 이장이 차분히 말했다. 저수지 사정이 나쁩니다. 이번 주부터 시간제 실시죠. 외부 취수는 반드시 신고요. 외부라는 단어가 느리게 우리 쪽으로 기울어 왔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종이 끝을 바라보았다.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다. 앞치마 끈을 더 조여매며 새로 온 집 있잖아요. 그 댁은 펌프도 있으니 시간을 더 줄여야 해요. 말끝이 가볍지 않았다. 웃음도 얇지 않았다. 내 심장도 가볍지 않았다. 허가를 받았는데요.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자 누군가 웃음을 섞어 허가가 정은 아니죠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리가 순간 저리며 무릎이 둔하게 항의했고 의자에 다리가 끌렸다.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규칙을 지켰어요. 펌프는 허가받았고 물도 아껴 쓰고 있어요. 저도 몸이 안 좋아요. 허리 수술 뒤라 오래 못 써요. 무릎도 좋지 않아서 노동을 마음대로 못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뒤쪽에서 누군가 낮게 여긴 다 같이 일해요. 아프면 쉬면 되지 했다. 쉬면 되는 그 말이 나를 쉬게 하지 않았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았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이해해야죠 하지만 공동체는 함께가 우선이죠. 함께라는 말이 무겁게 방안을 한 바퀴 돌았다. 내 어깨 위에서 멈추고 다시 종이로 흘러갔다.
숨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나는 종이 앞으로 다가가 붉은 동그라미를 가리켰다. 이건 누가 적었나요? 펌프 설치 전 기록까지 우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제 공지엔 없던 글씨예요. 그날 사진도 있었죠. 낯선 발목이 찍혀 있었죠. 사람들의 고개가 서로 부딪혔다. 누군가 장난 아니야? 하고 또 다른 이가 표가 필요해 했다. 표라는 말이 표적처럼 내 등 뒤를 둥글게 그렸다. 나는 등을 펴려 했지만 허리가 먼저 울부짖고 무릎이 바닥을 당겼다.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우릴 지켜보는 시선이 너무 선명해졌어요. 저수지와 펌프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 걸려 있어요. 물을 나눠 쓰는 일이라면 말로 나눕시다 확인하고요. 그런데 표가 먼저 오네요. 목소리가 내 의지보다 조금 더 앞질러 나갔다. 내 안의 공기가 탁해지고 가슴이 작은 북처럼 울렸다. 나는 팔꿈치를 한번 쥐고 발끝을 곧게 세웠다. 말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내 몸을 안쪽에서 붙들었다. 그때 뒤편에서 낮은 웃음, 낯익은 악센트가 스쳤다. 서울선 다 돈이지 뭐. 그래도 정 붙이자고 왔다며 말의 껍질을 벗기면 조롱의 알맹이가 드러났다. 나는 회관의 먼지 냄새와 마른 나무 냄새를 들이마셨다. 돈으로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 살러 왔어요. 여기서 늙고 여기서 숨 쉬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해요. 우린 이곳에 사람으로 왔어요.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목이 뜨겁게 차올랐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선풍기 소리만 이어졌다. 종이 모서리가 팔랑이며 내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잠깐의 정적을 깨듯 누군가 작은 박수 2번.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요. 규칙은 규칙이죠. 그쵸? 말의 전환이 빠르게 감정의 불씨를 훑었다. 내 안쪽에서 들끓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나는 숨을 한번 길게 쉬고 다시 말했다. 더 또렷하게 그 규칙의 시작을 함께 정하자고요. 내일 새벽 수위 재고 자료를 같이 적읍시다. 펌프 사용 시간도 교대로 공개합시다. 누가 언제 틀었는지 서로 확인 가능한 표 좋죠. 그럼 의심은 줄어요. 낙인도 줄어들어요. 일순 사람들의 눈이 흔들렸다. 이장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그렇게 하지요 라고 했다. 하지만 뒤쪽 구석에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고개를 조금 저었다. 그 작은 제스처 하나가 내 가슴을 다시 당겼다. 낯설미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의 속도로 또다시 안쪽으로 번졌다. 나는 등줄기로 흘러내린 땀의 차가운 선을 느꼈다. 허리의 통증은 불씨였고 무릎의 욱신거림은 불길의 방향 같았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곳에서 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억을 믿고 왔습니다. 그 믿음을 깨지 말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지막 한 음절이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휘청이는 몸을 세웠다.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서 잠깐의 연민이 스쳤고 곧바로 굳은 표정이 돌아왔다. 회관을 나서자 햇빛이 들이쳤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나는 담장 그림자 곁에 서서 허리를 짧게 펴보았다. 그러나 통증은 통증대로, 말은 말대로 남아 있었다. 바람이 뺨을 스치자 눈물이 먼저 반응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겠어. 조금 쉬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말을 덧대면 무너질 것 같아. 입술을 손등으로 눌렀다. 그 단단한 압력이 겨우 눈물의 문을 닫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수지 위에 햇빛이 뒤엉켜 물비늘이 작게 부서졌다. 그 빛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술은 다른 말들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다. 의심, 표적, 낙인, 그리고 버팀. 대문을 닫자 공기가 바뀌었다. 부엌의 그릇들이 조용했다. 나는 싱크대에 손을 대고 한참이나 숨을 골랐다. 심장이 크게 2번 뛰고 이내 천천히 작아졌다. 그때 전화 진동이 울려 탁자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화면에 딸 이름이 떴다. 나는 손가락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통화를 눌렀다. 아주 천천히. 엄마 바빠? 잠깐만. 딸의 숨이 얇게 들렸다. 뒤에서 낯선 서걱거림이 짧게 섞여 들어왔다. 거긴 어때? 잘 지내? 그 동네 사람들 괜찮아?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괜찮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말들이 이어질 것 같아. 허리를 짚은 손을 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조금 힘들어. 그래도 버텨보려고 해 하고 말의 끝을 낮췄다.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며 조금 더 가까이 붙었다. 엄마, 사실 말인데. 그 순간 뒤에서 문 여닫는 남편의 발소리가 겹쳤다. 나는 전화를 잠시 가렸다. 남편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그 눈동자엔 고단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 하고 묻는 입모양이 작게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화에 귀를 댔다. 엄마, 다음 달에 말이야.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움이 필요해. 라는 딸의 목소리가 미끄러졌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입술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 회관에서 삼킨 말들이 가슴에 고여 무거웠다. 엄마, 듣고 있어? 딸의 목소리가 닿았고 나는 겨우 짧게 대답했다. 응, 듣고 있어 하고 탁자 모서리를 손으로 세게 쥐었다가 풀었다. 손바닥에 작은 반달 자국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다. 내 눈앞에 붉은 동그라미와 검은 화살표가 겹쳐졌다. 저수지의 반짝임과 회관의 공기까지 따라왔다. 사람들 사이의 간격과 말과 말 사이의 간극이 오늘 하루의 무게가 되어 어깨에 포개졌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만. 딸의 말이 거기서 흔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바라보는 창밖을 좁혔다. 버드나무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바닥에 얇은 물결을 만들었다.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나와 남편을 지킬 수 있을지 마음이 빠르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한번 감고 한 음절씩 모아보았다. 내일 이야기하자. 지금은 조금 힘들어.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이 다시 고요에 잠겼다. 남편이 의자에 앉으며 숨을 묵직하게 내쉬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손등을 덮었다. 입술이 먼저 떨렸고 눈물이 뒤늦게 따라왔다. 미안해하고 말하고 싶었고 미안해하지 마요라고 대답받고 싶었는데 그 순간 서로의 목소리는 기운을 잃고 떨어졌다. 바람소리만 창문 사이로 가늘게 드나들며 우리의 숨을 새어갔다. 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게 불을 켰다. 아주 작게. 내일 새벽 수위를 재고 표를 다시 만들어 붙이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자. 의심보다 기록을 앞세우자. 말보다 증거를 먼저 놓자. 그래야 버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내 안의 작은 불빛은 바람 한 줄기에 흔들렸다. 누군가는 이미 표를 만들었고 누군가는 이미 화살표를 그렸다. 그 사람의 웃음과 발목의 줄무늬가 오늘의 장면을 끝까지 따라와 내 귓속에 얇은 소음을 남겼다. 끽, 종이 찢기는 상상 같은 소리. 해가 기울며 저수지 위로 긴 금빛이 흘렀다. 나는 그 빛을 한 모금 눈으로 마시고 싶었지만 대신 눈꺼풀을 내려 통증과 생각을 눌렀다.
작은 소망 하나를 더했다. 내일은 제발 얇지 않기를. 대문 너머로 개가 짧게 짖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식었다. 나는 부엌불을 하나씩 끄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말의 온도를 식히고 싶었고 가슴의 불을 너무 태우지 않으려 손바닥으로 숨을 덮었다. 그렇게 오늘을 접었다.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저수지 위 물결은 어둠에 젖어 빛을 잃고 금세 무거워졌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낯익은 두어 명의 목소리가 울타리 건너로 흘러왔다. 그 집 펌프 때문에 물이 모자라. 이장도 알면서 눈 감는 거 아냐. 짧고 낮은 대화였지만 날카로운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나는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봤다. 어둠 속 그림자가 두 개 겹쳐 담장 곁에 서 있었다. 손짓은 조용했지만 그 방향은 분명히 우리 집을 향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괜히 신경 쓰지 마. 사람들 말은 원래 그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귀에 남은 말들은 흉터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탁자 위 화면에 딸 이름이 떴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 잘 지내? 목소리 힘없어. 짧은 안부가 끝나자 낯익은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사위 박재호였다. 장모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업이 고비라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나는 숨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재호야, 너희한테 이미 많이 줬어. 서울집 팔고 준 돈 기억 안 나니? 너희 때문에 여길 떠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 사실 그 돈 대부분 재호 사업에 들어갔어. 처음부터 우리가 다 상의한 거야. 엄마 미안해. 순간 세상이 멎는 듯했다. 나는 의자를 붙잡고 흔들렸다. 뭐라고 했니, 선이야? 처음부터 내가 동의했다니.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살려고 그런 거야. 엄마 집 판 돈이 아니었으면 우린 진작 무너졌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혈관이 뜨겁게 튀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도 아버지 생일날 가만히 있었던 거니? 내가 침묵한 이유가 그거였어? 말이 목구멍에서 돌처럼 굴렀다. 전화기 넘어 울음이 새어나왔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내 손에서 전화를 빼앗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라. 아버진 괜찮다. 너희 잘 되길 바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나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 얼음이 번졌다. 전화를 끊고 집안은 고요했다. 남편은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그 눈빛엔 자책과 체념이 섞였다. 나는 그 옆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다. 여보, 이게 괜찮다고? 우린 배신당한 거야. 딸이, 내가 지켜온 딸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 내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갈라졌다. 남편은 손을 떨며 말했다. 선이는 우리 딸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뜨겁게 흘렀다. 피부치라는 게 무슨 의미야. 우리 인생을 팔아넘긴 게 딸이라는 사실이 더 아파.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 나가니 마을 사람들이 회관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장이 손에 종이를 들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결정합시다. 펌프 사용을 제한해야 해요. 서울서 온 집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사람의 고개가 끄덕였다.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남편은 곧장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허가도 다 받았습니다. 왜 우리만 탓하십니까? 그러자 한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규칙을 말할 자격 있어?
서울서 잘 살다 이제 와서 고향 찾는 게 진심이라 생각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와 나를 짓눌렀다. 우린 돈줄 아니야. 사람으로 살아야 해. 여긴 정이 없다면 남을 이유도 없어. 내 말이 공기를 갈랐지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남편의 어깨가 더 작아졌다. 저수지 위에 바람이 일었고 그 바람이 내 뺨을 후려쳤다. 배신과 조롱이 한꺼번에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화기 속 울음 섞인 딸의 목소리와 회관에서 들린 비웃음 소리가 머릿속에서 번갈아가며 울렸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새벽빛이 벽을 스며드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먼저 일어났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오늘은 내가 직접 말해야겠어. 더는 참을 수 없지 않겠나. 나는 걱정스레 그의 등을 바라봤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확실히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함께 회관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어제와 달리 공기는 조금 차분했고 사람들의 눈빛도 덜 날카로웠다. 이장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제는 다들 흥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오늘은 서로 오해를 풀고 갑시다. 나는 속으로 안도하며 숨을 골랐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희가 지켜야 할 규칙이라면 앞으로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펌프 사용 시간도 기록하겠고 저수지 점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은 멈춰 주십시오. 저희는 이곳에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순간 회관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우리도 괜히 의심이 앞섰네요. 다른 몇 명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낯설어서 그런 거지. 이제 알면 되는 거 아니겠소. 공기는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다. 이장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번 주부터 새로 기록합시다. 서로 번갈아 확인하면 되겠네요.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드디어 오해가 풀리려나 싶어 남편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입가에도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수지 위로 번진 빛이 마치 환영이라도 하는 듯 잔물결에 반짝이며 흩어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괜찮아지겠지. 점심 무렵 이웃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나는 국을 가져왔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서울서 오셨다고 괜히 그랬나 봐요. 나는 고맙다며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놓였다. 마치 여기에 받아들여진 듯 짧은 행복이 스며들었다. 남편은 오후에 밭으로 나가 혼자 김을 메고 돌아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오늘은 다들 도와줬어. 괜히 의심만 했던 거지.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의 웃음을 오랜만에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오랜만에 평온한 밥상을 마주했다. 국에 김이 올랐고 반찬에는 이웃이 준 채소가 놓였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여보, 잘했어. 오늘은 정말 마음이 놓였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도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발걸음을 들이고 들어왔다. 이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회의에서 정리된 규칙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펼쳤다. 눈에 들어온 첫 줄에서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펌프 사용 제한 해당 가구 주 2회. 시간은 오전 6시 7시로 한정.
그뿐만이 아니었다. 저수지 관리 특별 분담금, 해당 가구 매월 30만 원 납부. 나는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뭐죠? 분담금이라니요. 다른 집들은 얼마 내는데요? 이장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다른 집은 10,000원, 20,000원 정도죠. 하지만 펌프가 있으니 특별히.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선 이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귓속말이 겹쳐 흘러들었다. 안도는 한순간이었고 새로운 굴레가 이미 우리 목을 죄기 시작했다. 남편은 침묵 속에서 종이를 바라봤다. 눈동자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아니야, 이건 화해가 아니야. 처음부터 우릴 사람 아닌 돈줄로 본 거였어.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렸다. 창문을 닫아도 바람이 스며들었다. 식탁 위 서류 봉투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남편은 손으로 서명을 하려다 몇 번이나 펜을 놓았다 들었다 했다. 나는 옆에서 그의 손을 잡으며 잠깐만, 이건 너무 부당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들어. 싸우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모두 지쳐버렸어. 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더 작아 보였고 숨소리조차 버겁게 흔들렸다. 그때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웃 몇 명이 함께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와 종이가 들려 있었다. 이건 규칙이니까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서 차가운 냉기가 퍼졌다. 남편은 종이를 받아들고 사인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창밖에서 갑자기 휴대폰 불빛이 여럿 반짝이며 비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젖히고 보았다. 울타리 너머로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모두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렌즈가 번쩍이며 우리 집을 겨냥했다.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외치자 이웃 중 하나가 말했다. 증거를 남기는 거지. 서울 집 팔고 돈 들고 내려와. 펌프로 저수지 말린 사람들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은 밤 공기를 갈라 우리 집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며 부서졌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혀 손으로 가슴을 세게 눌렀다. 이장은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인만 하시면 조용해질 겁니다. 하고 말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고 아니, 이건 함정이야 하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굴복해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탁자 위 화면에 딸의 이름이 떴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아직 서명 안 했지? 딸의 목소리는 서두르는 듯 급했다. 제발 서명하지 마. 사실은 엄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나는 수화기를 꼭 붙잡고 물었다. 뭔데? 무슨 말이야, 선이야? 딸은 흐느끼듯 말했다. 사실 회관 규칙이니 뭐니 하는 거 재호가 이장이랑 만든 거야. 우리 그 돈 필요했어. 엄마 아빠 집 한 돈도 모자라서 더 끌어오려고 한 거야. 나는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았다. 귀에서 울음과 웅성거림이 동시에 터졌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뭐라고? 선이가 재호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졌다. 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린 살려고 그랬어. 엄마 아빠가 고향 내려오면 사람들 설득하기 쉬울 거라 생각했어. 재호가 회관 사람들한테 말했어. 서울서 돈 갖고 온 부부니까 규칙 조금 바꿔도 된다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토록 믿었던 딸,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로 버텼던 딸이 이 모든 덫의 중심에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다. 선이야, 내가 어떻게 해.
남편은 몸을 부르르 떨며 펜을 떨어뜨렸다. 눈빛이 허공을 헤매다 나를 향해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충격과 절망만 남아 있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말했다. 고향도 친구도 딸마저도 모두 우릴 버린 거구나. 순간 그의 가슴께가 들썩이며 숨이 끊어질 듯 헐떡거렸다. 나는 황급히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웃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우리 모습을 찍으며 속삭였다. 맞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외쳤다. 우린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내 목소리가 밤하늘에 퍼졌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침묵과 조롱뿐이었다. 남편은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으며 작은 숨을 몰아쉬었다. 미안하다 끝내 지켜주지 못해.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방 안에 길게 메아리쳤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눈물과 땀이 뒤섞여 바닥에 흘러내렸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여전히 휴대폰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서서히 잘라내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회관 앞마당은 조용했다. 하얀 국화 냄새가 옷자락에 오래 남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늘하게 퍼져나갔다. 남편의 영정은 서울 병원 장례식장에서 작은 방 안에 놓여 있었다. 찾아온 사람은 많지 않았다. 딸과 사위는 끝내 조문을 오래 버티지 못했고 이웃들 중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빈 의자와 국화꽃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나는 검은 수의를 입은 채 묵묵히 향을 피웠다. 남편의 눈빛이 떠올랐다. 마지막 순간 미안하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한밤중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수지는 이미 얼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버드나무 가지는 소리 없이 흔들렸다. 물결 위에 떨어진 달빛은 갈라져 부서진 듯 흩어졌다. 마당 대문을 열자 낡은 울타리 그림자가 발끝에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현관 앞에 앉아 오래도록 숨을 골랐다.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렸고 그 고통은 이제 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부엌불을 켜지 않고 방 안에 조용히 앉았다. 식탁 위엔 아직도 이웃이 두고 간 김치통, 뚜껑 위에 맺힌 물방울이 빛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방울을 살짝 밀어 떨어뜨렸다. 바닥으로 흘러내린 작은 물소리가 밤 공기 속에 묻혔다. 휴대폰을 켜보니 딸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쌓여 있었다. 읽지 않고 화면을 껐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다. 가슴속엔 여전히 붉은 동그라미와 검은 화살표가 남아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창밖 저수지를 바라봤다. 물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버려진 자리를 감싸는 차가운 침묵 같았다. 손바닥에 남편의 체온을 다시 불러내려 해도 이제는 바람만 스쳤다. 바람은 벽에 부딪히며 낮은 울림을 남겼다. 그 울림은 오래도록 방 안에 맴돌다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향은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야 고향이지. 땅만으로는 고향이 아니구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무릎 위에 떨어진 방울이 따뜻하게 번졌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곁에 앉아 있는 듯 했다. 집안은 고요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멎었다. 나는 등을 기대고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르며 깊은 밤을 기다렸다. 그리고 내 안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접어두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